강영규, 네. 박성진, 출석 못 부르신 분. 아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또 혹시? 네, 또 혹시 못 부르신? 뭐 이름 다시 한번 불러줘요. 또 혹시 출석 안 부르신? 왔는데 안 부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의. 네. 아, 진짜 힘들겠다. 일단 수업은 하고요. 저는 이민호과 교실의 김한태라고 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 3월달에 제가 처음 와서 아마 학생 선생님들은 지금 요번에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나중에 실습 나와서도 보면 되니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할 거는 청각학, 청력검사 뭐 이런 얘기고, 어쨌든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귀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어쨌든 듣는 거니까 그 듣는 기능에 대한 어떤 생리학, 그것들에 대한 거랑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력검사는 우리가 듣는 걸 어느 정도 듣는지 뭔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검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주에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이런 상황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비인후과 의사로 이렇게 제가 앉아 있으면 이렇게 오셔요. 68세 남자 환자가 소리가 잘 안 들린대.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들리는지. 근데 그냥 얼핏 봤을 때는 68세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이 먹으면 누구나 안타깝지만 청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뭐 언제부터 그랬냐, 어느 쪽 귀가 그래요, 얼마나 안 들리는지. 아예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약간 덜 들리는 정도인데 자기 안 들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증상, 뭐 귀가 아프지 않는지, 귀에서 막 물이 막 줄줄줄 나오지 않는지, 어지럽지 않은지, 막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봐야 되고, 또 어떤 환경적인 거, 소음 노출이 좀 있었던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지, 아니면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아니면은 약물, 왜 이독성 난청? 아마 내과에서 결핵 뭐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귀 쪽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약물 사용하는 거 있어가지고 막 족보로 막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기 5개 중에 하나가 뭐 이독성이 있으니 주의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런 약을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의외로 그런 것도 있어요. 저기 사실 잘 듣는데 임지가 떨어진 거야. 임지가 이렇게 반응이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상의학은 뭐 진단이랑 치료겠죠, 그죠? 여기에 예방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우리 귀 난청 쪽은 예방은 아직은 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진단과 치료고, 이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뭐 청각학, 청각생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진단에 있어서 청력검사,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는 청각제어, 이런 방법들을 잘 알아야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뭔가 기본적으로 어떤 소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기는 알아야 돼. 이게 사실은 진료 볼 때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는 있어야, 그래서 좀 공부한 거 같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소리는 뭐 예전에 물리학 많이 해서 다 알겠지만 결국은 어떤 파동이에요. 파동인데 그 입자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파동, 어떤 움직임인 거고, 뭐 주파수, 강도 또는 진폭, 주파수역 이렇게 해서 공기 입자 진동의 뭐 3가지 요소라고 되어 있긴 하고, 뭐 이제 3가지 이러면은 막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막 밑줄 치는데,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결국 사람이 소리를 듣는 현상은
공기라는 매질이 있고 거기를 이동하는 어떤 파동이죠. 파도에 물리적인 에너지, 이렇게 쿡쿡 밀려가는 이런 물리적인 에너지를 귀가 듣는 거예요. 고막을 비롯한 그 나머지 기관이. 그리고 그 귀에서는 사실은 그런 움직임을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막 청각이라고 해서 되게 대단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간단해. 저기 막 이렇게 물리적인 에너지, 막 음파로 막 쫙쫙쫙 전해지는 그 에너지를 어떤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각종 막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분비를 시켜서 뇌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그냥 귀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쵸.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고막과 중위에서 증폭된 소리는 와우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뀐다. 그리고 이 전기적인 신호가 청각신경 타고 뇌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뇌가 이런 파동을 감지하는 거는 그냥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귀는 고막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뭔가 파동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그거를 전기적인 신호로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뇌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를 해요. 저희는 거기까지만 잘 해드리면 돼요. 나머지 뇌 쪽의 문제는 신경과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실 거라 믿고 그 전을 보면 되고, 그래서 소리에 대한 특징인데 뭐 이런 그래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기라는 거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파동이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한 번을 주기라고 하고, 이 파동 자체의 높이를 이제 크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주기가 헤르츠라고 하는 거고, 이런 크기가 데시벨이라고 부르고, 이제 정확히 말해서 헤르츠는 1초에 이게 몇 번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1초에 이것이 1000번이다 그러면은 1000헤르츠, 1초에 이것이 100번이다 그러면은 뭐 100헤르츠,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있고, 그래서 뭐 주파수는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1초에 그 주기가 몇 번 반복되는지가 이제 주파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1초에 1000번이다 그러면은 이제 1000헤르츠가 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듣는 이 히어링 레인지,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히어링 레인지는 알려져 있기로는 한 16Hz에서 한 20,000Hz 정도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 들을 수 있고, 그 이상에 대한 주파수는 사실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대신 그리고 이제 컨버세이션을 우리가 실제 대화할 때는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주로 대화가 이루어지냐, 그래서 250에서 2000Hz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간단해. 만약에 청력이 4000Hz 영역의 청력이 망가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화하고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컨버세이션, 대화하는 그 레인지는 250에서 2000Hz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환자의 청력을 볼 때 뭐 단순히 그냥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각 주파수별로 따로 봐요. 250Hz의 소리를 들려줬을 때는 어느 정도 듣고, 500Hz 소리를 들어줬을 때는 어느 정도 듣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뭐 4000 이상이 막아졌다 그러면 그냥 둬도 되죠. 뭐 특별하게 치료하지 않아도 듣는 데는 진짜 없으니까. 그래서 주파수 개념이 그렇게 있는 거고, 강도 또는 진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좀 더 물리적으로 조금 더 엄밀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음악, 압력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 뭐 음향학적인 음악은 뭐 이렇고 뭐 0dB, SPL 뭐 얼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dB하고 SPL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되게 이렇게 아주 표준화된 어떤 그런 무슨 그런 미터 계산하고 그런 것 같은 굉장히 표준화된 어떤 기준에서 해당하는 SPL이고, 그거를 SPL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임상에서는 요건 안 쓰고 dBHL이라는 단위를 쓰는 건데, 또 이거 기준은 0dBHL은 정상인 젊은이들이 귀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평균력치.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요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거는 그냥 음향학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예를 들어 10dB에서 20dB, 그러니까 10dB에서 20dB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꼭 2배는 아닐 수 있어요. 실제 2배는 이제 음압이 2배가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음압이 2배가 되면 데시벨은 6dB 올라가고, 음압이 10배 증가하면 뭐 SPL은 20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라서 뭐 꼭 2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냥 크기를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뭐 30dB가 10dB보다는 크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라는 단위, 그리고 이런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청력을 표현한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이제 뒤에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책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주파수 강도, 주파수역 이런 말 말고 소리의 크기, 음조, 음색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크기라는 거는 인텐시티랑 비슷한 개념이고 음조라는 것도 이 주파수랑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인텐시티 데시벨로 측정하는 그 음량이 아주 정밀하게 있지만 실제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대표적인 왜 그러냐면 1kHz에서 50dB랑 100Hz에서 60dB는 우리가 음량으로 느끼기에는 같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50톤이라는 단위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라우드니스는 인텐시티랑은 사실은 좀 다른 거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어떤 주파수에 따라서 좀 그런 개념까지 포함이 된 거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기는 하지만 이 인텐시티랑 이 라우드니스랑은 실제로 같은 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건 시험에 안 내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건. 그리고 음조, 피치 이것도 주파수랑 좀 비슷한 건데 보통 주파수가 2배가 된다고 음조가 2배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1000Hz의 순음을 40dB로 고정시켰을 때를 뭐 1000mA 쓴대요. 근데 이거 저도 안 써요. 임상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써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조는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혼자 책을 보거나 뭐를 볼 때도 뭐 주파수 강도, 주파수역 이런 거랑 이런 라우디니스 음조, 음색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들은 좀 더 주관적인 개념이 포함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음색은 어떤 고유의 소리 이런 거예요. 사람 목소리 왜 이렇게 뭐 가수들 막 음색이 깡패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고유의 특성이고요. 이거는 어떤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특정 주파수, 뭐 특정 크기, 어떤 뭐 특정 페이지 뭐 이런 걸로 이거를 만든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정말 어떤 고유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음색이 중요하죠. 가수들은 특히. 그래서 이런 개념이 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그냥 음향학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거 재미없죠. 이런 거 재미없는 거 다 알고 있고 사실 항상 저희 이비인후과 수업할 때 좀 고민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이비인후과 이거 다 몰라도 선생님들 국시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거든요.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없고 그렇다고 뭐 이거 모른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뭐 앞에 내용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잠깐 딴 얘기 좀 하면 이비인후과는 이렇게 써요. 이비인후과라고도 쓰고 어떤 데는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이는 귀고 비는 코고 인후통 할 때 인후 거고 그 머리랑 목 쪽에 대한 외과라고 해서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이렇게 쓰고 영어로도 막 이렇게 쓰기는 해요. 아주 전통적으로는 이 코에 대한 거는 따로 구별을 하지 않아서 아주 전통적으로는 그냥 오토라링골로지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코에 대한 비중이 점점 많아지면서 뭐 오토라링고 라링골로지 이렇게 쓰고 뭐 오토라이노 라링골로지 헤드앤넥 서저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 ENT라고 쓰죠. 그래서 뭐 사실 선생님들 뭐 소리 이런 것보다 뭐 저 학생 때는 그래서 저 학생 때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때 궁금했던 거는 저 앞에서 강의하는 저 인간은 어쩌다가 이비인후과를 하게 됐을까? 뭐 저 사람은 왜 내과를 하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선생님들 나중에 실습도 돌고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특히 마이너 과목 이거 KML이 책 보면 마이너 과목 이거 다 퉁쳐가지고 15권 한 권에 있거든요. 그거 15권 15번째 그거 못 봐요. 다 그렇게 다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거의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과목은 있고 그래서 결국 고민되는 거는 나는 무슨 전공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나?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특히 마이너 과목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꼭 알아야겠다라기보다는 반반.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는 상식선에서 선생님들 왜 의대 갔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각종 친구, 친인척, 뭐 친인척, 뭐 가족, 뭐 다 통틀어서 다 물어보잖아. 막 의학적인 어떤 지식,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어디가 잘하니,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무슨 전공을 하면 살아갈지에 대한 약간의 체험 이런 걸 하면 되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해본 거야. 전공을 뭘 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할 때 나는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환자를 내가 그래도 볼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환자를 본다는 거는 환자랑 좀 부대낀다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도 해야 되고 진료도 봐야 되고 막 또 설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어쨌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환자를 안 보고 싶다. 나는 좀 난 못 보겠는 거야 환자를. 난 너무 불편해. 선생님 뭐 나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그냥 불편하고 네 저 그냥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뭐 넘어가고 뭐 불편한 사람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본인의 어떤 특성이라서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실습 돌면서 선생님들 잘 보세요. 내가 그냥 난 너무 불편해. 난 저분들 저 너무 불편해서 난 도저히 뭘 못하겠다. 이제 그런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조금은 만나거나 그냥 약간 만나 뵙는 정도. 안녕하세요 이 정도. 그리고 아니면 아예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가 낫겠다. 그러면 보통 요 아래 정도 5개 정도 과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단검사과 병리과 정말 환자 안 만나도 돼요. 그냥 그 역할을 정확히 해주면 되고 환자를 직접 만날 일 없죠. 그리고 마취과는 통증 클리닉 빼면은 일단 환자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주면은 이 환자는 의식이 없어. 그리고 이제 깰 때도 일어나세요 하면은 거기서 끝이야. 그냥 그 정도. 정말 최소한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취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 그런 거 막 부대끼는 거 없고 그냥 의식 없는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게 좋은 경우도 있고요. 영상학과는 환자 좀 덜 보죠. 그쵸? 이건 영상학과는 근데 만나긴 만나요. 요즘에는 그 초음파 같은 거 할 때도 그래도 옆에 앉아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기는 만나지만 그렇게 뭐 내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환자를 케어하는 개념이랑 좀 다르죠. 직업환경의학과도 만나긴 만나죠. 만나긴 만나는데 그래도 뭔가 좀 환자를 직접 뭘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정책이나 뭐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예방의학과를 빼먹었네. 예방의학과도 이쪽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빼면 나머지는 환자를 봐야 돼 보통. 그래서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나는 환자가 보고 싶지 않다. 아니면은 난 그래도 환자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자를 안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서 계속 고민을 하면 되고 환자를 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자, 첫 번째 수술을 할 거냐 수술을 안 할 거냐 이거는 되게 중요해. 내가 수술을 잘할 수 있는 거냐. 어떤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금손이다. 내가 알고 봤더니 진짜 완전 똥손이었던 거야. 진짜 나는 이거는 환자분한테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 느끼고 저는 항상 좌절감에 빠져있고 막 울기만 하고 이러면 수술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 이거 찾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고민한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퍼트리면 안 돼. 이거 저기 아무런 근거 없거든요. 이거 제 뇌피셜이니까 어디다가 이거 막 무슨 막 이런 고민을 하셨답니다. 뭐 이러면서 해야 됩니다. 뭐 나무 위키에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 두 번째, 이건 제가 생각한 거. 개원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개원이 안 되면 페이만 받거나 아니면 대학에 남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좀 그게 있더라고. 큰 기관에만 남아 있으면 좀 들어봐도 때려칠 수가 없어. 근데 개원이 가능하면 드러브 치사해서 때려친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3번 귀찮은 상황을 극복했을 때 내가 뭔가 희열을 느끼냐. 아니면 정말 죽어가는 환자를 내가 막 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놨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막 환자를 살려놓고 보호자 설명하러 가잖아. 이렇게 펄럭이면서 보호자한테 설명하러 가잖아. 펄럭 하면서 이제 환자분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섰고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거 할 때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난 그게 좋은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데 그거 없는 과를 가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4번 이거 되게 중요해. 큰 돈이 필요하다. 나 지금 우리 부모님이 빚을 지셨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 막 빨간 딱지 붙어있고 난 어떻게든 큰 돈이 필요해. 그래서 뭐 어떤 히포크라테스 선선이나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미용시장에 진출해서 나는 큰 돈을 벌고 싶다. 요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 왜냐면은 어차피 그렇잖아. 이게 또 가능하냐 안 하냐가 문제니까. 의료 환경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냐.
이거는 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애들 많이 없잖아요. 애들 안 낳는 와중에서도 대처가 가능한지, 노인 인구에서 뭔가 할 게 있는지, 그 인공지능 같은 것도 이거 이렇게 그래도 수술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정말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는 좀 불안불안하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6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의 학업 성취로 과연 그 국가를 넘볼 수 있냐.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그 학생들 다 알겠지만 나중에 인턴 때 하면은 성적 높으신 분들이 빨리 정해주셔야 돼요. 가장 좋으신 분들이 빨리 정하셔야 다음 순서대로 가거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저는 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결정해야 되냐면 그 전공이 지원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그 학생 때 학생 실습하고 인턴 조금 한 걸로 내가 금손인지 내가 똥손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는 거지. 알고 봤더니 나 수술하지 않는 얘를 내과를 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막 금손이었어. 신이 주셨어. 신이 너 왜 거길 갔니?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알 수 없어요. 그걸 알 수 없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없지. 이것도 로켓한 상황이 포커스 이거는 나중에 찾아가야 돼 본인이.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돼. 만약에 내가 뭐 외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3부 난 어큐트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희열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수술하긴 하는데 되게 조용한 거. 뭐 하여튼 좀 평온한 과를 갔어. 그럼 되게 지루할 거고 반대일 수도 있어. 그럼 막 어큐트한 상황일 때는 막 나 너무 막 내가 어큐트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면은 내 전공의를 이미 선택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럼 그것도 되게 난감하죠. 4번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이 괜찮았어. 내가 전공이 시작하기 전까진. 근데 갑자기 내가 2년차가 됐는데 아버지가 얘야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문제가 생겼어. 그럴 수도 있고 의료환경 이거 진짜 빨리 바뀌어요. 이거 정말 3, 4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뀔 수도 있는데 전공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비인후과가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이비인후과 전공을 하고 나중에 여기서 어떤 걸 결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이 얘기는 좀 지나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 귀는 이렇게 생겼고 선생님들 그 어제 배웠죠? 그 해부학 조금 하기는 했죠? 해부 조금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뭐 세 가지를 뭐 웨이, 중이, 네이 이렇게 부르고 뭐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냥 아나토미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발라놔요 눈에.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되고. 그래서 순서대로 조금만 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아나토미와 함께 어떤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제 웨이는 소리를 좀 모아주는 기능이라고 하고 그 영어 교과서를 보니까 여기 나 이거 발음도 모르겠다. 이거 퓨넬링이나 아무튼 이렇게 FUNNEL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영어로 그 영어 교과서에는. 그래서 찾아봤는데 한국말로 이제 깔때기 그러니까 웨이는 깔때기 이렇게 소리를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웨이가 없으면 뭐 귓구멍만 있으면 소리를 잘 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대요. 얘가 소리를 이렇게 좀 모아줘야지 안쪽으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웨이도 이게 귓바퀴가 없으면 좀 소리에 있어서 많이 손해를 보고, 그리고 웨이도는 결국 좁잖아요. 넓은 데서 이렇게 좁아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모아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뭐 여기는 각각의 구조들은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죠.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이거 찾아보면 돼요. 나중에 전공의 할 때도 그냥 하다가 헷갈리면은 요거 쳐가지고 찾아보면 돼. 그래서 뭐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고. 요건 이렇게 구조가 있고 보호하는 역할도 있어요. 웨이도에서 고막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소리를 모으고 소리를 이렇게 웨이도로 모아준다고 해서 6dB 정도의 소리를 키워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4에서 6kHz, 4000에서 6000Hz에서 6dB 정도의 소리를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모아서 웨이도에 넣어주죠. 익스터널 오디터리 캐널, 뭐 EAC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연골부, 그리고 뒤쪽은 골부, 뼈로 구성되어 있고 3분의 1, 뭐 3분의 2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좀 꺾여 있어요. S자형 굴곡이라고 해서 안쪽이 꺾여 있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직선인 사람들도 있고 조금 많이 꺾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꺾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귀 검사하거나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되게 아파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길이는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있고 이제 모아진 소리를 고막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고 이렇게 공명 효과라고 왜 우리 이렇게 음료수 뭐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이렇게 불면은 막 소리 이렇게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효과가 있어서 한 1.5kHz에서 8kHz, 그러니까 1500에서 8000Hz 정도의 소리를 한 15에서 20dB 정도를 그 공명 효과로 증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 고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약간의 산성 보호막이 있어서 그 왜 귀지 굳이 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막상 고막이 여기 있으면 또 되게 위험할 것 같지 않아? 그냥 뭐 귀파다가도 터지고 뭐 친구랑 놀다가 맞아도 뭐 고막 터지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좀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요거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두 개잖아요. 왼쪽 있고 오른쪽 있고 귀가. 근데 이거 뭔가 약간 이거 느낌 있지 않아? 약간 빨간색에 막 세 개야. 그리고 주관식 한 문제 내라고 그러고 하여튼 있죠. 그러니까 잘 봐요. 양쪽으로 듣는 건데 이게 그냥 왼쪽 귀는 왼쪽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오른쪽 귀는 그냥 오른쪽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걸로 퉁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두 개로 소리를 듣는 양쪽 귀로 듣는 거가 어떤 굉장히 좀 우리가 소리를 듣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세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소리의 방향 분별력.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보고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질문 있어요 이러면은 제가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을 알아보는데 양쪽으로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 귀가 안 들리거나 뭐 망가졌다 그래서 이쪽이 청력이 없다 그러면은 방향을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르는 거지 이쪽에서 부르는 거지 뒤에서 부르는 건지 이 방향을 정확히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소리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양쪽에서 소리가 들어오니까 뇌로 전달될 때도 좀 더 많은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소리를 더 증폭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음 억제, 그러니까 소음 억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음 상황일 때 청취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 귀로만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1대1로 얘기할 때는 괜찮대요. 1대1로 얘기할 때 괜찮은데 주로 많이 말하는 게 막 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소리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 효과가 양쪽으로 듣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들이고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양쪽으로 듣는 게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중에 내가 이빈 효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뭐 의학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왜 우리나라 환자분들 다 물어보잖아. 들어왔는데 나 이빈 효과인데 뭐 배 아픈 거 물어보고 뭐 소화가 안 된다고 다 물어보는데 그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듣는 문제 있을 때는 양쪽으로 듣는 게 가장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쪽만 멀쩡하다. 뭐 한쪽이 잘 들어. 그러면은 한쪽으로 들으시네요. 됐어요 그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양쪽으로 가능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방향 분별력에 대한 거는 뭐 헤드 섀도우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이게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소리가 오면 이쪽 귀로는 잘 들어올 거고 이쪽 귀로도 일부 소리가 넘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직접 듣는 소리는 좀 더 클 거고 넘어오는 소리는 조금 더 작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뇌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계산을 해서 저쪽에서 소리가 났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뇌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 우리가 막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알아서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쪽 귀만 들어, 이쪽 귀로만 듣고 여기는 청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소리를 불러도 들릴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와서 그럼 들리면은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쪽으로. 실제로 소리는 이쪽인데 그러니까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쪽에서 부르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도 저쪽에서 크게 말하면 돌아볼 텐데 저쪽에서 작게 말하면 이쪽에서 작게 말한 건지 이쪽에서 크게 말해서 적게 넘어온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방향 분별이 잘 안 돼. 그런 게 있고, 뭐 소리 신호 합산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건 양쪽에서 소리를 다 넣어주니까 좀 더 크게 증폭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음 억제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그림인 건데, 이제 이 사실은 헤드 섀도우 이펙트랑 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들을 때는 소음이랑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 이쪽에서 소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귀가 한쪽만 있으면 모든 소리가 이쪽으로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이쪽을 아까 같은 상황일 때 양쪽으로 들으면 소음은 좀 더 이쪽으로 많이 오고 대화하는 소리는 조금 더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걸 계산을 해서 뇌에서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청각 재활, 그러니까 보청기를 쓰고 뭐 인공화 의식술을 하고 그런 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웨이에 쓰니까 중위로 들어가 볼게요. 중위로 들어가면 중위는 이제 소리 에너지를 좀 더 크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막이 있고 이소골 이렇게 세 개 있어요. 뭐 추골, 침골, 등골 이렇게 이소골 세 개가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그 기계적인 움직임을 얘가 이렇게 툭툭툭 쳐 여기를 달팽이관에 계속 여기 무슨 뭐 말 안장같이 생긴 이 등골 스타패스가 여기를 툭툭툭 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소리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정상, 왼쪽 이것도 정상. 그리고 이게 고막에 구멍이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뭐 되게 보기 어려워요. 나중에 레지던트 해도 정상고막까지는 잘 구별하는데 물차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고막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뭐 해볼 때 배우는 거겠지만 이렇게 다 구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뭐 말레우스에 있고, 여기가 뭐 코노브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 구별할 때 이 사람은 왼쪽이에요. 코노브라이트를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몇 시야? 7시 방향으로 돼 있다. 시계 분침이 7시를 향하듯이 돼 있다. 그러면 왼쪽. 반대로 이 코노브라이트가 이렇게 뭐 4시 방향을 가리키게 돼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나중에 구별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제가 PDF라서 그림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죠. 이게 고막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 여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빨간색이 아까 말했던 말레우스, 추골, 그리고 이 초록색이 침골이죠, 침골, 인쿠스. 그 안쪽에 있는 이게 아까 그 완장같이 생긴 이제 스타패스 등골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기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이 소리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뼈가 달팽이관의 그 난원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계속 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게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되게 뭐 엄청난 거 아니고 그냥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래서 소리뼈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 저기 뭐야 무슨 외상 다치거나 이랬을 때 여기 소리뼈가 깨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위에다가 길게 인공 소리뼈 같은 걸 넣기도 해요. 그러면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돼 있고, 그냥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보면 돼요. 보면은 지금까지 막 그런 내용 하나도 없었죠.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고 막 이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계적인 그런 음향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달팽이관 쪽으로 지금까지 전달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말 그냥 기계적인 작용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물리적인 에너지를 와우, 달팽이관, 코클리어로 전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뭐 증폭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증폭하는 효과들로는 뭐 이렇게 세 가지들이 나와 있고,
예전에는 막 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이런 거 막 주관식으로 내고 뭐 결국 몇 배 정도의 뭐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막 내고 그랬었는데 이거까지는 좀 그래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알고만 있어요. 그 아까 보면은 고막은 이렇게 넓지만 우리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여기 요 스타패스의 요 끄트머리 여기는 이 면적 B가 17배가 차이가 나요. 여기랑 요 끝이랑 그래서 17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이제 그만큼 17배 정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길이 차가 있어요. 요 길이랑 요 길이 차가 있어서 이걸로 한 1.3배 정도 증폭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아까 17배 정도 증폭시켰을 때가 한 25dB 1.4배 정도 증폭시켰을 때가 2.5dB 이렇게 돼 있고 합터널 이펙트는 이거 좀 한국말로 이렇게 좀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썼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발음이 그냥 배에서 돈 뿜에 이렇게 바람을 최대한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럼 약 한 2배 정도 증폭할 수 있대요. 그래서 17, 1.3, 2 곱해서 들어오는 음향 에너지를 약 45배 정도를 증폭해서 보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음악으로 치면은 한 30에서 35dB 정도를 더 키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통해서 소리 증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고막에 문제가 있거나 소리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해도 조금 원래 기능보다는 아마도 못 미칠 것 같죠. 이런 효과들이 많이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나름 증폭을 해주고 있고 수술로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원래만큼은 조금 못 갈 거다 이렇게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이까지 왔어요. 이제 네이 여기는 달팽이관 와우 이렇게 돼 있고 달팽이관이랑 전정기관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이제 전정기관은 우리 아무래도 좀 균형과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달팽이관이 지금 이렇게 있죠. 여기 달팽이관이고 이제 나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기계적인 소리,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약간 느낌 있죠. 그 물리적인 느낌 그 있잖아. 그런 에너지가 계속 전해졌는데 어떤 신경을 통해서 신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려면 어떤 전기화학적인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짓을 이 달팽이관이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소리뼈는 얘네 고막 소리뼈 얘네들은 의미도 없이 몰라. 그냥 얘네는 그냥 툭툭툭 치고만 있어 계속. 그러면은 근데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그 치는 강도, 뭐 빈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니까 그럼 그것들을 이 안에 림프액이 차 있거든요. 그 물에 흐르는 파동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달팽이관 와우가 하는 역할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또르르 말려 있어 진짜 정말 진짜 달팽이처럼 이렇게 또아리 쳐져 이렇게 말려 있고 그래서 아래쪽을 뭐 베자이턴 베이스, 중간은 미들턴, 위를 에이펙스 이렇게 부르고요. 하여튼 이렇게 말려 있고 한 3.5c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여기 2.5회 정도 회전, 2바퀴 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달팽이관 기형 중에 이게 뭐 1.5배만 돌고 막 이런 기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전이 있고 여기는 넓지만 점점 더 이렇게 좁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돼 있고 이거를 쭉 펼치면 이렇게 펼치면 돼. 이렇게 생겼어.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그림만 봐요. 여기 이 스타패스 이 등골이 그 여기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오바린도 해당하는 그런 툭툭툭 치거든요. 그럼 이 진동이 이 페리림프의 흐름을 만들어요. 이렇게 림프액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 림프액의 움직임을 이 아래쪽에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좀 까볼게. 이제 구조를 계속 까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또아리 친 거를 여기 한쪽을 이렇게 까면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이제 그냥 달팽이관을 이렇게 반으로 뚝 자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돌아가는 반대인가? 그렇지 이렇게구나.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이 구조 요거 하나 요 덩어리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거에서 올가노블 코티라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생리학 시간에 봤죠. 이런 그림. 이 그림이 이제서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이 오바린도가 계속 이렇게 툭툭툭 치잖아요. 툭툭 쳐. 그러면 이렇게 여기 물이 흔들릴 거 아니야. 물이 이렇게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구조가 물이 흔들리는 데가 여기고,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막 움직여. 위아래로. 여기 보면 여기 텍토리얼 멤브레인이라고 써 있는 게, 이 안쪽에 이쪽에 있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레이스너 멤브레인이랑 텍토리얼 멤브레인이 이렇게 덜컹덜컹해요. 이렇게 막 움직여. 그러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헤어셀이 아니라 그 헤어셀에 스테레오 실리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리아가 있는 헤어셀이 있는데, 그 헤어셀의 스테레오 실리아를 눌렀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방향으로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 채널이 열려. 그래서 밖에 있는 포타슘이 그냥 들어가요. 그럼 이제 신호 전달. 그리고 이렇게 누르지 않고 다시 들렸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상태로 있거나 별로 안 열려. 크게 이렇게 많이 열리지 않아. 1회 확률로 열리지 않고 거의 안 열려. 안 열리면 얘가 그냥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신호 전달이 그냥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다야. 그러니까 결국 이 헤어셀의 기능은 얘는 나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내 위에 내 머리통을 치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얘가 치면은 그냥 포타슘을 받아들이면 되고, 안 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런 원리야. 그래서 이 포타슘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이제 스칼라 메디아라고 하는 이 공간은 포타슘 농도가 항상 높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열리면 쏙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농도를 유지를 시켜요.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여기는 포타슘의 농도를 높게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이쪽에 스칼라 팀파니 이쪽은 오히려 반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포타슘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해서 열리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열리면 그냥 들어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스팅 상태인데, 이제 세게 치면은 다 열리고, 살살 치면은 뭐 조금 들어가다 말고, 그리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눌러버리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에너지의 차이로 이런 신호 전달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좀 헷갈리죠? 나도 말해놓고서 나도 헷갈린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계속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어쿠스틱 에너지가 전달이 되다가 그 어쿠스틱 에너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이쪽에 있는 레이스너 멤브레인,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어떤 진동을 주게 되고, 이제 그 진동에 따라서 이 텍토리얼 멤브레인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텍토리얼 멤브레인이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누르면 옆으로 더 눕혀지는 거고, 반대로 누르는 거 아니죠. 이렇게 들리면 반대로 제껴지고, 그런 식으로 이 채널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서는 이제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칼슘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뉴로트레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뇌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조들은 뭐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헤어셀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포타슘을 받아서 그냥 전기 신호를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 얘는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여기는 헤어셀, 이 아우터 헤어셀, 이너 헤어셀, 요 헤어셀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얘네들은 결국 이런 물리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준다. 그냥 그 기능만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난청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가장 많이 원인이 되는 게 보통 이 아우터 헤어셀이 손상되었을 때 난청이 많이 생겨요. 특히 그 어르신들 그 노인성 난청 같은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고, 내유모 세포, 외유모 세포 이렇게 있는데, 외유모 세포는 이렇게 세 줄, 내유모 세포는 한 줄, 그리고 외유모 세포는 하나로 여러 개의 신경 다발이 하나의 이제 스파이럴 갱글리온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스파이럴 갱글리온은 그냥 이제 그 이후 신경 단계, 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히는 나선 신경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슈페리 올리버리 컴플렉스, 뭐 신경에 있는 그런 구조 같은 느낌 나잖아요. 그쪽으로 소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셀들이 그냥 어떤 식으로 아까 말했던 그 멤브레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고, 그 전기 신호를 여기 스파이럴 갱글리온으로 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르신들 뭐 나이 드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청력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소음 때문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이 세포들이 망가져요. 여기들이 다 이렇게 여기들이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들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런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잘 못 듣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유모세포의 기능은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곳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되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으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중요해요.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혹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곳은 이제 유모세포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중에서 이 유모세포가 중요한 이유, 외유모세포, 내유모세포에 해당하는 이 유모세포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독성 난청 등의 여러 가지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 외유모세포의 손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환경에 됐든지 간에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를 만나게 되면 이 외유모세포 여기에 있는 이제 뭐 헤어셀 이게 손상이 된 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잠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잠깐만 그냥 보면 이거 알아요? 인공화학 의식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죠. 가끔 왜 저기 연예인들이 어떤 이렇게 이미지를 위해서 뭐 소리가 없는 아동에게 뭐 소리를 선물했네 뭐 이런 기사 가끔 나오거든요. 그게 이거 인공화학 의식술 수술비 지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공화학 의식술 수술비 지원하는 단체 이름도 사랑의 달팽이야. 그래서 달팽이 진짜 사랑의 달팽이라고 돼 있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 연예인분들이 이제 기부를 해주시면 이제 아이들한테 수술비 지원을 해줘요. 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무식하지만 되게 간단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앞에서 왜 유모세포가 많이 손상을 한다고 됐잖아. 제가 유모세포 손상 때문에 난청이 생긴다 얘기를 했잖아. 근데 유모세포가 하는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냥 유모세포 있는 자리에 전극을 박아서 전기를 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 호주에 있었던 어떤 분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분이 뭐 번개를 칠 때 못 들었는데 번개 치는 날 이렇게 번개 맞았나 하여튼 뭐 하면서 소리를 좀 자기가 들었대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이거를 생각을 한 거야 정말로. 그래서 진짜로 여기다 구멍을 뚫고요. 이렇게 달팽이만 이렇게 또아리 쳐서 이런 전극을 그냥 집어넣어요. 수술로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얘네가 기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로 보니까 얘네들이 기능을 안 하니까 이 자리를 그냥 다 전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전극. 우리가 수술로 꽂아 나온 전극. 수술로 꽂아 나온 전극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걔네들이 그냥 신호를 줘버려. 그러면 신기하게도 진짜로 들어요. 생각보다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인공화학 의식술의 원리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소리가 웨이, 중이, 와우, 유모세포를 거쳐서 스파이럴 갱글리온으로 가는데 이 웨이, 중이, 와우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인공화학 어음 처리기로 밖에 여기 보면은 여기 2번 2라고 돼 있는 이렇게 겉에 붙인 여기로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신호를 이 안에 이식한 여기로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그냥 이 전극을 타고 그냥 전기만 만들어줘. 그래서 이 전극이 그 유모세포가 만들어주는 어떤 전기적 자극을 안에 있는 얘네들이 그냥 자극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소리를 들어요. 진짜로. 이거 좀 되게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한가?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로 못 듣던 사람이 정말로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각기 중에서 어떤 기구나 뭐 이런 수술이나 이런 걸로 기능의 회복이 가능한 게 아마 인공화학 의식술이 아마 유일할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신기해요.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인공화학 이거 이런 얘기가 그냥 이제 생으로 내가 그냥 하나 좀 그냥 내 조카 내가 하나 사줘야겠다.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2천만 원. 2천만 원. 와.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야. 자동차 한 대. 이거 하나 들어가면 자동차 한 대. 그래서 아주 첨예합니다. 이런 몇 개 회사가 있어요. 한 호주 회사 하나랑 오스트리아 회사 하나 있는데 아주 항상 열심히 학회하면 잘해주세요, 되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기준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면 수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사랑의 달팽이니 뭐 이런 걸 도움을 받으면 그 500만 원조차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 난청 아동이 있으면 거의 돈 안 들이고 양쪽에다가 이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어.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TV에 가끔 왜 무슨 기아 체험 막 이런 거 하고 옛날에 그랬거든. 저희 때 그냥 막 온 사람들을 막 참가자를 모집해서 체육관에 다 넣어놔. 그리고 그냥 밥을 안 줘. 그리고 그냥 기자들이 인터뷰 좀 하고 어떠세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뭘 하거든.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못 듣는 아이들이 이렇게 TV도 많이 나왔어. 항상 농아 이러면서 나와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좀 그런 걸 도와드리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 수술을 받게 됨으로써 실제 소리를 완전히 듣지 못하는 농아의 개념이 좀 없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다. 근데 이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조금 이식한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기는 있대요. 아주 막 그렇게 발음상의 문제도 조금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래도 아주 온전한 원래 자기 기능은 아니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대. 그래도 다들 막 대학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좀 배울 거고 결국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하면 잠깐 쉴게요. 그 와우가 이렇게 또한이 쳐져 있는데 각각 그 위치별로 주파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끝쪽으로 갈수록 저주파. 여기 끝에는 한 200Hz 굉장히 저주파고 뒤쪽은 이제 어디 뭐 2만Hz까지 이렇게 점점 안쪽에서 저주파에서 점점점 이렇게 고주파로 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파수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인공와우를 넣을 때도 이 전극이 각각 그 주파수 영향이 있어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애들은 저주파를 담당할 거고 뒤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고주파를 담당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와우의 주파수 특이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 안쪽은 좀 깊은 쪽이니까 손상이 좀 덜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래요. 손상이 좀 덜 받아. 손상을 좀 덜 받고 뒤쪽이 좀 바깥쪽인 거라서 이쪽이 손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난청이 보통 발생을 할 때 노화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주파 영역의 청력 소실이 먼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특이성이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쉬었다가 해요. 쉬었다가 한 3시 조금 넘어서 할게요. 생각보다 자기소개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사교를 별로 안 받은 걸 좋아하는 학원? 빵점에서 100점이 됐다. 집안 풍기 박사 나왔다 이렇게. 나 아니고.
아직도 많이 안 보고 이거 알겠어요. 좀 이해가 돼요. 어렵지. 어렵지. 이게 어려워. 이게. 언제 이렇게 거기까지 몰라 보이지? 누구 폰인 줄 알아? 그냥 뽑아. 저 내 건. 이거라고? 이거 수중이 내 건. 그냥 뽑아. 누구 건지 모르면 그냥 뽑아야 돼. 다 뽑아버려. 이따가 만약에 충전 안 했다면 나도 거기 내건 내가 너 그거 줘. 끝나면 그 뭐지? 이거 이 반갑게 끝나면 방학이에요. 네. 좋겠다. 방학이 얼마나 돼요, 선생님들? 2달! 2달 반? 아, 진짜 인간미가 있네. 뭐지? 이 건이? 아니? 지훈이 거 아니야? 한지훈 뭐야? 한지훈 씨. 이거 한지훈 거면 한지훈 거면 딱 그거 뜨는데. 형 이거 형 거예요? 뭐? 이거요? 맞아. 아 그래요? 나 그거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막. 아 제 건데. 아, 진짜? 형 뜯어도 돼, 뜯어도 돼. 누구 건지 해가지고. 아, 땡큐.
아, 너네 진짜로. 너무 스윗. 그냥 빨리 해요 이제. 네. 이거 수업 끝나고 또 뭐가 있어요? 수업 말고 피드백. 피드백? 그건 뭐예요? 시험 보고 피드백 해주시는 거예요. 아 시험을 본다고? 아니, 어제 시험 본 거 내용. 아 어제 다시 일로 왔다. 다시 일로 와서 함자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생각해보면 되고, 나중에 이거는 근데 실습 나가야 알아요. 실습 나가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뵙다 보면 좀 이렇게 느낌 와요. 그러면 아, 난 좀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래도 나 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비인후과가 되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1번 수술을 할 거냐 혹은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내가 금손이냐 내가 똥손이냐의 문제인데, 일단 내가 잘 모르고 그 흉부외과 선생님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흉부외과를 했어. CS를. 근데 전공의 때 이제 자 해봐라 해서 했는데 내가 되게 못해 수술을. 알고 봤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되게 큰일 나잖아.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게 우울하죠. 근데 이비인후과는 그냥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는 나중에 이렇게 보다가 내가 전공의 생활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수술을 좀 잘 못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작은 클리닉 열어서 우리 뭐 감기 환자 보고 코로나 PCR 코 찌르면서 살아도 돼요. 그래도 굉장히 잘 지낼 수 있어요. 꽤 행복하게 그런 식으로 지내도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수술 안 하고도 할 거 많거든요. 그 뭐 보청기 같은 거 해도 되고, 정말 청력 검사하면서 기입 진료 가도 되고, 그냥 진료 1차 진료 정말 수술 안 하는 완전한 의미 1차 진료를 보면서 살아도 돼요.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했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진짜 그래 신이 정말 나한테 줬어. 내가 정말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 알고 보면 그러면은 정말 두경부외과 해도 되고 이렇게 스테이로 남아서 계속 수술하면서 지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부분이. 그럼 개원이 가능한가? 아까 다시 흉부외과 갔던 그 친구가 흉부외과가 좀 나쁘다는 뜻이 아닌데 너무 큰일 났네. 좀 막 오해가 돼서. 근데 몇몇 과는 사실 개원이 불가능한 과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이제 정말 스텝들 됐을 때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진짜 뭐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나갈 거야. 부당한 걸 요구하면 나는 나갈 거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이비인후과 되게 좋죠. 이거 다 된다는 거. 근데 어큐트한 상황 요거는 약간 그건데 이거 약간 그거야. 그 뭐지? 의사놀이? 약간 알지? 약간 의사놀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막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의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진짜 삐삐삐삐 하는데 막 CPR도 하고 막 그것도 아니고 뭐 무슨 극한 상황이 나서 우리는 트라케오스토미를 하니까 환자가 막 숨을 못 쉬거든. 진짜 숨 못 쉬고 넘어가는데 트라케오스토미를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목을 열어서 이제 튜브를 넣고 그거를 해결을 해주면 진짜 굉장히 아드레날린 막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자주 있진 않아. 우리는 가끔 근데 맨날 있으면 또 저는 못하겠더라고. 이 3번이 맨날이야. 오늘도 어큐트, 내일도 오늘도 3번, 내일도 3번, 모레도 3번, 매일매일 3번이면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그거는 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비인후과는 자주 있진 않아. 한 1년에 2번 정도? 근데 없진 않고요. 왜냐면은 이런 게 또 너무 없으면 나중에 의대 안 다니는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 만났을 때 약간 썰풀 게 없어. 그 뭐지? 내가 저승 갔던 환자 잡아온 썰푼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러면은 너무 또 내가 어떤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좀 있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있는 건 좀 싫고. 근데 이비인후과 약간 분기에 한 번씩 있거든요. 정말로 전공의 할 때 한 번씩은 다 있어요. 교수님들이 학회를 가서 진짜 내가 트라케오스토미를 해서 목을 뚫어놓지 못하면 정말 돌아가시는 거야, 그분은. 근데 그런 상황이 그래도 있기는 있어. 근데 자주 있진 않고. 근데 썰풀 정도 쓸만은 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아예 성형외과, 성형외과는 굉장히 수술 자체는 어렵지. 근데 대학병원은 특히. 근데 이렇게 어큐트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없는 거는 또 좀 그렇고. 4번. 우리는 코성형 있어, 코성형. 코성형을 하면 돼. 이비인후과에서. 그건 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을 하고요. 5번 같은 경우도 그쵸. 노인 인구가 아무래도 늘어나고 난청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 문제도 사실 수술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직은 시간이 그래도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수술을 하는 과가 좀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을 들었고 6번도 그렇지. 그래도 아까 이비인후과는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뭐라 그러냐 낭만이라고 하나 이거 좀 그래도 나의 충성을 보여주면 좀 보답해주는 게 있어. 성적이 좀 어쩌하더라도 인턴 때부터 어떤 나의 충성심, 충절, 절개, 어떤 그런 ENT를 향한 어떤 저의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러면은 좀 알아줘. 또 저기도 속아가지고 또 알아줘. 그거에 속아서 많이 당했거든. 근데 좀 알아줘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엄청 인기과는 아니에요, 이비인후과가. 그치 엄청 인기과는 아니야. 근데 그래서 우리도 나름 또 항상 정원을 혹시나 못 채우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조금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런 충성심을 발휘하면 되게 금방 낚여. 그래 화이팅! 말면서 꼭 와야 돼! 이러면서 써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이비인후과를 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공부할 때도 나중에 마이너 과목도 하고 실습 돌 때도 하도 여러 과목 다 배우거든요. 그때도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적성도 있어. MBTI 맞는 과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있을 거야. 어딘가 있을 거야. 누가 분명히 있을 거야. 뭐는 정신과, 뭐는 뭐 있을 거거든?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있지 않을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잘 고려를 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이거 빼고 딱히 저는 학생 때 다른 고민은 별로 좀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좀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좀 마이너가 뭐 좀 덜 지루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나의 적성이 맞는지를 이렇게 저 앞에서 가르쳐주는 저런 내용들을 잘 보면서 조금 맞춰보면 그래도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마이너 과목들 적당히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청력 검사할 건데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해. 그냥 전음성 난청이랑 감각신경성 난청을 구별해줘야 돼요. 그 지금 앞쪽에서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배웠잖아요. 뭐 이런 구조가 있고 뭐 이런 소리를 모아주네, 뭐 에너지를 어디다 전달하고 뭐 뭐는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고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했잖아. 근데 결국 난청이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 부분에서 어느 한 군데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게 난청이에요. 그래서 뭐 봐요.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웨이도가 여기가 좀 그 기형이야. 웨이 기형. 뭐 발생을 못했어. 귀가 없어. 구멍만 있고. 당연히 좀 못 듣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이소골 요 세 개 있잖아요. 요 소리뼈 세 개. 요 소리뼈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없거나 아니면은 그 외상 다쳤어. 교통사고 그런 걸로 얘가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못 듣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히 못 듣겠죠? 여기가 뭐 소리뼈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진짜 봤더니 여기 귀지 아니면 뭐 벌레 뭐 아니면은 막 무슨 뭐가 들어가가지고 막혀 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꽉. 그러면 당연히 못 듣겠죠, 그죠? 고막에 구멍 있을 때도 당연히 못 들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청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음성 난청 이렇게 불러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기능을.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선천적으로 인구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고막이랑 이 스타피스 헤드를 직접 연결해주는 어떤 인공 조직을 그냥 여기다 붙여줘요. 그러면 그냥 잘 들어요. 보청기 쓸 필요 없죠. 그냥 원래대로 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중요 여기 안에 막 물이 차 있어. 그러면 고막에 절개 넣고 이 물을 다 제거를 해주면 잘 들어요. 진짜 고칠 수 있는 거야. 난청은 고칠 수 없다던데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 웨이도 막혀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이거만 빼줘도 잘 들려요. 어떤 분들은 진짜 심하게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해결해주면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난청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부르고,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름 그대로 어떤 신경 단위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경 단위의 문제는 뭐 재생도 불가능하고 기능 회복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신경 손상은 회복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쪽 코클리어에 있는 아까 외유모 세포랑 외유모 세포, 내유모 세포를 비롯한 어떤 여러 가지 구조들 상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고 재생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들은. 그리고 진짜 그 뒤에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코클리어까지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못 듣고 어떤 기능 회복은 아니죠. 여기에 뭐 외유모 세포를 뭐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신경을 뭐 이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능 회복 자체가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유모 세포, 주로 외유모 세포 또는 청신경 이상인데 기능 회복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뭐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인공화 의식술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귀 안에다가 기구를 넣는 거고 어음 처리기 같은 걸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고 보청기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착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음성 난청이랑 감각신경성 난청을 구별을 하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환자가 난청이라고 해서 왔는데 봤더니 전음성 난청이야. 다쳤다 얼마 전에 다쳐서 봤더니 고막이 막 찢어져 있어. 그런 경우는 이비인후과 보내서 수술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근데 봤더니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인 거야. 이제 신경이 이미 손상이 됐어. 외유모 세포도 손상됐고 신경도 손상됐고 이미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노인성 난청 또는 뭐 소음성 난청처럼. 그런 경우는 사실 좋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잘 얘기를 해야죠. 이제 만약 감각신경 난청이면은
기능 자체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청기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셔야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거예요. 전음성 난청인데 이제 이거 이제 개인 병원 가서 1차 병원 가고 막 이것저것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이 전음성 난청인데 환자 나이가 뭐 70세였어. 근데 사실은 이거야. 여기 어디 소리뼈가 끊어졌던 거지. 그래서 그런 분이야. 그러면은 이게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이거 어르신 못 들으신다고 정확하게 회복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왔는데 봤더니 전음성 난청이야. 그래서 이거 수술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잘 고쳐놨어. 근데 환자가 잘 들어. 그러면 이제 완전 명의가 되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기대치적 문제죠. 결국 안 된다고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해결되면 좋은 건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쪽이야 사실. 이쪽인데 뭔가 설명이 어디선가 잘못돼가지고 수술하면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병원에 오게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좀 되게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이것저것 돌아가기도 하고 좀 그래.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이야. 이제 전음성 난청이었던 어르신이 이제 여기 뭐 소리뼈를 갈아서 잘 듣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내가 수술했더니 잘 들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왔는데 사실 근데 그분은 감각시험 난청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실제 제가 진료보는 임상에서는 이거를 빨리빨리 구별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나올 문제들이 좀 쉬워져요. 그래서 간단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청력검사 하면 돼요. 청력검사 하면 잠깐 뒤로 갈게요. 여기 잠깐 뒤로 가면 이렇게 결과 나오거든요. 청력검사 결과 나오는데 이거 그냥 빨리빨리 후려쳐. 이거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 왼쪽 보면 이렇게 두 줄로 나오죠. 이거 전음성 난청이에요. 이게 이렇게 두 줄로 나오면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은 지금 이만큼밖에 못 듣고 있어요. 선이 아래에 있을수록 나쁜 거거든요. 청력이 지금 현재 이 정도로밖에 못 듣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뭐 고막에 구멍이 있거나 어떤 소리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 위에만큼 들을 수 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수술이다 뭐를 통해서 요 위로 가서 붙여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뭔가 수술해야 되거나 그래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CT를 찍어보든지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을지를 그냥 판고하면 돼요. 그냥 간단해. 그냥 보면은 이렇게 딱 두 줄로 나와 있잖아. 왼쪽은 좀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단계 가면 되고요. 이런 경우 이거는 한 줄로 나와요 거의.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감각신경성 난청이야. 한 줄로 나오면. 그래서 저희 진료 볼 때는 청력검사하고 오시면 요거 보고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줄로 나오네. 좀 떨어져 있네.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나오네. 그러면은 이분은 여기 왼쪽이니까 왼쪽은 전음성 난청일 수 있겠구나. 뭔가 수술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능청력 검사하면은 그냥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게. 검사실이 보통 있어서 거기서 검사는 알아서 해줘서 보내줘요. 그렇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항상 청력검사 도구가 청력검사 그 부스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게 없는 상황을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아까 말했던 68세 남자 환자인데 이분이 안 들린대. 근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그랬대. 그리고 우측귀만 그렇대요. 왼쪽은 괜찮은 것 같아 자기는. 그리고 귀 주변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전음성 난청일지 감각신경성 난청일지. 이제 이게 고민이 있어. 그 돌발성 난청이라고 뭐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약을 쓰면은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그랬대. 그러면은 혹시 그런 돌발성 난청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약을 써야 돼. 근데 오른쪽이 안 들리고 귀 주변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대. 알고 봤더니 어디 다친 거 아닐까? 귀를? 이렇게 다치신 적 있으세요? 잘 기억은 안 난대. 얼마 전에 술을 엄청 많이 먹은 적은 있지만 잘 기억은 안 난대. 그럼 뭐 진짜로 어디 망가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아까 말했던 스테로이드 약을 써야 하는 그런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아니면 귀 주변의 그 고막이랑 이런 데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인지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청약검사 부스가 없어요. 청약검사 부스 있으면 그냥 거기서 하면 되지만 그게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써요. 이 음차 튜닝 포크라고 하는 거고 요거 튜닝 포크 이거 아니야. 이건 음차 아니야. 이건 에어팟이고 이거 딴 거예요. 이거 튜닝 포크 이거고 요거를 이용해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이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소리를 듣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 청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 여기 귀랑 웨이도 길 여기 요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 소리야. 요렇게 요 경로를 타고 그냥 요 순서대로 요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이제 기도 청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골도 청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두개골 뼈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거 써본 적 있어요? 골전도 이어폰? 못 써봤어요? 가끔 뭐 대형 서점 가면은 막 있는데 몰라? 알죠? 아는 사람들 있죠? 이거 써본 적 있어요? 가끔 한번 해봐요.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런 거 있어. 골전도 이어폰 이렇게 써보라고 있거든요. 되게 신기해. 진짜 이렇게만 착용해요. 이렇게 귓구멍 안에 안 넣고 그냥 겉에다가 이렇게 걸쳐만 놓는데 그래도 잘 들려요. 소리가 되게 잘 들려. 귓구멍 열려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데 그 원리가 여기 요 뼈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와요. 피부 뼈 여기를 통해서 요 경로로 이렇게 뼈를 통해서 여기로 이렇게 소리가 직접 들어가. 그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골전도 문제가. 그래서 그 가끔 애들 중에 웨이 기형이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예 없어. 귓구멍도 없고 그냥 여기가 그냥 막혀 있어. 여기가 다 그냥 여기가 통째로 다 막혀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아예 그런 친구들한테 그 골전도 이어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여기다가 무청기를 심어요. 진동 나는 그 무청기를. 그러면은 이제 이 뼈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 그래서 그렇게 골도 청력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갖는 청력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건 사실 이 두 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요 특성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야. 이거 웨버 테스트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는 린네 테스트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엄청 헷갈리거든요. 네, 잘 해봐. 잘 들어봐. 일단 이제 하나 갖고 올 거겠다. 안 갖고 왔네. 아까 말했던 그 음차 요 튜닝 포크를 이렇게 이렇게 쳐요. 이렇게 툭툭툭 치면은 이렇게 진동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툭툭 쳐서 진동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그냥 요 한자 여기 이마나 이런 데다 갖다 대요. 정 가운데. 이게 웨버 테스트예요. 그냥 여기 정 가운데 여기다 대거나 이거는 그림상에 이렇게 정수리에 된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설명 때문에 그런 거고 보통은 이렇게 이마에 대요. 아니면 여기 이빨, 치아 이쪽에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환자한테 어느 쪽에서 크게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봐. 이 환자한테 툭 치고 이렇게 대.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크게 들리세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게 봐봐, 이분 오른쪽이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이분한테 아까 했었던 그 웨버 테스트를 하면 만약에 이분이 전음성 난청이다 그러면 오른쪽이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쪽이 크게 들려. 이 사람이 만약에 전음성 난청이면. 그래서 다시 웨버 테스트를 해서 딱 됐어. 환자분 오른쪽이 안 들리시오 라고 하고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소리가 어느 쪽에 더 크게 들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크게 들리네요 라고 말하면 전음성 난청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왼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안 들린다는 뜻이지. 왼쪽이 더 크게 들려요 라고 생각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야.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 그냥 예시로 외우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내가 써놨어. 우측 난청 그래서 전우성 난청일 때는 우측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는 좌측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상황에 남자 환자인데 오른쪽 반대로 보자. 좌측 난청을 호소하는 30 몇 살 환자에서 왼쪽을 못 듣는 환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웨버 테스트를 했어. 웨버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오른쪽 아니고 왼쪽 난청을 호소하는 사람한테
이 웨버 테스트를 했는데 왼쪽이 더 크게 들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왼쪽 전음성 난청이고 왼쪽 난청을 호소하는 사람한테 웨버 테스트를 했는데 오른쪽이 더 크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몰라 이렇게 뭐 제가 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낼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보기 4가지가 5개가 있으면 뭐 문제 내기 되게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뭐 했더니 뭐 이렇게 뭐 왼쪽이 더 크게 들린다고 말했다. 뭐 이러면은 밑에 있는 요 케이스 우측 난청 호소하는 60% 남자환자 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똑같이 나오죠. 오른쪽 난청을 호소하는 60% 남자환자가 왔는데 웨버 테스트를 시행했더니 오른쪽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뭐 환자의 난청은 어떤 난청인가 보기 5개 나오겠죠. 뭐 5번은 막 이상한 거 나올 거고. 그러면 일단 오른쪽 난청이지. 일단 뭐 무조건 뭐 우측 전음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 난청, 어쨌든 우측이니까 우측 하나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전음성이냐 감각신경성이냐를 구별하면 되는데, 전음성일 때는 안 들리는 귀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는 정상인 쪽, 멀쩡한 쪽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좀 설명을 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신경 자체가 망가졌어 이미. 여기 봐봐, 여기가 망가졌거든요. 여기가 이쪽이 망가졌는데 이쪽으로 뭐 소리를 전달한다고 해서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웨버 테스트를 해도 당연히 여기가 망가진 사람들,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는 그냥 안 들려요. 그렇고, 근데 이쪽 어디 고막이 찢어졌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여기가 조금 기능을 안 해서 소리가 조금 덜 빠져나간대요. 실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은 구조가 정상인 사람들은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돼도 이게 역으로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조금 위로 빠져나간다. 근데 고막에 천공이 있거나 이소골이 없거나 하면은 그 소리가 온전히 이쪽으로 다 들어가서 오히려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 안 들리는 거는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전음성 난청일 때도 소리가 좀 빠져나가는 게 좀 덜 빠져나가서 오히려 더 크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기 되게 좋고, 웨버 테스트로 많이 해요. 저희가 응급실에서 환자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때 검사를 다 못하는 상황일 때는 요 웨버 테스트를 해서 혹시 약을 빨리 써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왼쪽이냐, 그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전음성 난청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튜닝 포크를 이용하는 검사가 이제 웨버 테스트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린네 테스트라고. 갖고 올 걸,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자. 여기 번호 써놨어. 1번, 2번, 3번인데 아까처럼 이렇게 퉁 치고요, 진동 나는 음차를 이제 여기 요양돌기에 대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소리가 안 날 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요. 소리가 안 날 때 손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환자가 이 소리가 안 들릴 때 이렇게 손을 들거나 얘기를 하거든요. 안 들려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떼가지고 이 앞에다 대요. 그러면 윙 소리가 나. 나중에 여기 청력이 정상인 분들 나중에 해보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대고 있다가 안 들릴 때 이렇게 떼고 요 귀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윙 소리 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정상이야. 그리고 정상이 양성.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갖다 대도 안 들린다. 이러면 음성이에요. 또 헷갈리는데, 그래서 린네 양성일 때는 정상일 수도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린네가 음성이야. 이렇게 하고 뗐는데 귀에 댔어. 근데 계속 안 들리는데요? 이러면 전음성 난청이에요. 왜냐? 그렇잖아. 여기다가 뼈로 그나마 잘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고막이 찢어졌어. 그럼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성이 나오고, 정상인 경우는 그쵸, 여기 골전도가 멈췄을 때도 좀 설명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데, 기도 청력이 조금 더 좋아요. 골도 청력보다는. 그래서 골도 청력으로는 안 들려도 기도 청력으로 넘겨주면 조금 더 예민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는 애초에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하는 시기가 더 빨라. 그러니까 빨리 말해. 그냥 안 들린다. 갖다 대면 다시 들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외워도 돼.
요즘 이거 정보기 선생님들도 계속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시험 보게 되면은 뭐 잠깐 외워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나중에 해봐요. 저 유튜브에 쳐봐도 되고 다음 주에 한번 해보든지 하자. 이거 다 음차를 제가 갖고 와볼게요. 그래서 요 외워 테스트, 린네 테스트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전응성인지 감각신경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는 환자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어느 쪽이 안 들리는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들 읽어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혹시 혼자 공부하다가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요거 좀 읽어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걸로도 한계가 있어요. 저기 잘 표현을 못 하세요. 선생님 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 특히 애들도 그렇고 뭐 애들한테 뭐 어디가 더 크게 들려 모르겠어요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애초에부터 뭐 이렇게 돼도 뭐 안 맞아 이상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얘는 그냥 응급하게 좀 이렇게 DDX 하는 정도로 사용하거나 그냥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냥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정도? 근데 유용하기는 해요. 유용하기는 해.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거 한번 해봐. 이게 어디 가고 다닐 때 저기 의대생 아닌 다른 친구가 나 갑자기 한쪽 귀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 이상해 그러면은 그냥 이거 쳐가지고 잉 해봐라. 그래서 뭐 어디가 들리니 뭐 어디가 크게 들리니 뭐 이래. 그런 거 한번 할 때 이렇게 좀 쓰면 되고요. 어떤 얘를 되게 많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난청의 정도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이거는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난청의 정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는 하대요. 그 음차가 512Hz짜리, 뭐 256짜리, 뭐 1024짜리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은 난청의 정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는 돼 있기는 해. 근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 생각할 때는 그냥 이거는 뭐 난청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거는 저기 더 나중에 이제 좀 더 이거 전공으로 할 때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음차 검사를 통해서 결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전응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라고 돼 있고 이것도 나중에 보세요. 그냥 보라고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수능 청력 검사라는 거를 가장 많이 하고요. 선생님들 그 건강검진 할 때 어디 그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삐삐삐 소리 날 때 이렇게 누르는 거 그게 수능 청력 검사고요. 그러니까 순음을 줘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말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여러 주파수의 음이 섞여 있는 혼합음인데 그냥 단 하나의 주파수 소리를 줘요. 그래서 250Hz짜리 소리, 500Hz짜리 소리 이거를 각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00Hz라고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들 귀에 500Hz 소리를 들려줄 건데 소리를 뭐 들릴 때 누르라고 해. 그래서 처음에 5dB이라는 좀 작은 소리로 틀어줬어. 이게 안 눌러요. 10dB이라는 소리로 들려줬어. 안 눌러요. 15dB를 줬더니 이제 그때부터 정확히 맞추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청력은 15dB 이렇게 돼요. 그래서 70dB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거죠. 10 못 듣고 20 못 듣고 30dB 못 듣고 40 못 듣고 50 못 듣고 60도 못 듣고 70dB이라는 굉장히 큰 소리를 줬을 때 그제서야 누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청력이 더 나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보면은 그냥 정말 간단해. 뭐 여기 1000Hz 해볼까? 1000Hz, 1kHz 이 사람 오른쪽 귀에다가 소리를 줬어요. 소리를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0dB를 소리를 줬어요. 그때는 안 들었어. 근데 5dB 주니까 그때부터 삐삐삐삐 정확히 눌러.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0Hz는 5dB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여기 딱 동그라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500Hz 하는 거지. 500Hz 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5에서 반응하는 걸 여기다 찍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양한 주파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해당 주파수에 대한 소리를 줘서 크기를 좀 다르게 하면서 어느 크기일 때 이 사람이 측정을 하느냐. 그래서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청력 역치라고 하죠. 그 사람이 알아듣는 그 한계 역치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환자분 청력이 뭐 20dB인데요, 30dB인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요 크기예요. 그분들은 청력이 20dB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20dB부터 듣기 시작한다. 그리고 30dB이다 그런 분들은 30dB의 소리부터 듣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고 심지어 90dB 이런 분들은
90dB이라는 굉장히 큰 소리를 줘야지만 듣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어진 음의 확률을 50% 확률로 바르게 감지하는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의미다라는 정도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을 각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청력은 그냥 귓구멍에 넣고 측정하면 되고요. 소리 주는 거를 귓구멍에 넣고 아니면 그 헤드폰 끼고 하면 되고요. 골도 청력은 똑같아요. 그냥 여기 뼈에다 대고 소리 주면 돼요. 그래서 골도 청력을 따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청력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이 검사 결과로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난청을 분류하는데 이제 평균을 내요. 500, 1000, 2000, 4000 역치의 평균을 내는데 왜 우리 아까 앞에서 우리의 가청 역치는 뭐 16Hz에서 20000Hz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컨버세이셔널 역치,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역치는 250에서 한 2000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00, 1000, 2000 그리고 4000까지도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파수의 평균을 내요. 그냥 이거 각각의 데시벨, 예를 들어서 500Hz에서 뭐 10dB이고 1000Hz에서 10이었고 2000도 10이었고 4000도 10이었다. 그러면 그냥 그거 평균 내면 10이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육분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1000이랑 2000의 가중치죠. 이렇게 500Hz 역치에다가 1000Hz 역치의 2배, 2000Hz 역치의 2배, 4000Hz하고 6으로 나눠요. 그래서 장애 진단 같은 걸 때는 보통 우리나라는 육분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청력이 25dB 이하다. 그러면 정상. 그리고 26에서 40이다. 그러면 경도 난청. 그리고 41에서 55다. 그러면은 중도 난청, 모더레이트 히어리너스. 그리고 56에서 70이다. 그러면 중고도 난청, 모더레이틀리 시비어 뭐 이렇게 하고 71에서 90dB다 그러면은 고도 난청, 91 이상이면은 심도 난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아까 인공화호 얘기했잖아요. 인공화호 의식술 보험 기준이 70이에요. 70. 그러니까 양쪽 70이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인공화호 의식술 보험이 돼.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빴을 때는 고도 난청 이상일 때는 인공화호 의식술을 해야지 효과가 좋고 나머지는 그렇게 효과는 없고요. 자, 또 한 가지. 청력이 측정을 했는데 평균이 30dB가 나왔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30dB면은 경도 난청이죠. 26에서 40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어떡하지? 그 사람 보청기 써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난 아직 젊은데 나 24밖에 안 되는데 보청기라니 내가 그럴 수가. 괜찮아요. 저기 서비서블 히어링이라고 우리가 사회 적응 청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난청의 기준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청력이 30dB이다 그러면 난청은 난청이에요. 그냥 경도 난청 환자다라고 해도 무방해.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경도 난청인 경우는 그냥 살아요. 경도 난청에도 잘 몰라 대부분. 그래서 사회 적응 청력이라고 따로 있는데 결국 40dB를 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불편해요. 35, 30, 25 별로 차이 없어. 그렇게 자각 증상도 없고 별로 그렇게 느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40dB를 넘어가기 시작해야 이제 그때부터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 청력이 나빠지는 경우 생각해 보면 청력이 사실 서서히 나빠졌을 거잖아. 근데 왔을 때는 언제부터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한 달 됐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한 달 전에 이제 비로소 이 40을 넘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확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적응 청력은 한 40dB 정도 된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는 뭐 문제 낼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좀 상식으로 알면 좋지 않겠어요? 약간 상식적으로 그냥 40 안 넘을 때는 별로 차이를 못 느낀대. 근데 40을 넘어가면 불편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뭐 이렇게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뭐 내가 청력 검사를 했는데 뭐 부모님도 그럴 수 있고, 이게 청력 검사를 했는데 내가 경도 난청이란다 이러면 이제 어떡하지 엄마 이러면 내가 미안해요 이럴 필요 없어요. 아직은 괜찮아. 그냥 40까지는 괜찮은 거야. 근데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긴 할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앞으로 관리, 사실 예방이 마땅치 않지만 어쨌든 좀 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지. 40dB이 넘지 않았을 때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 요 개념은 알아야 돼요. 그 있을 거야. 저기 무슨
강의 뭐 이렇게 학습 목표 이런 거에도 이거 서비스업을 히어링 개념을 이해한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마 다음 주에 수업하는 게 제가 조금 내용이 오늘보단 적어서 오늘은 하는 데까지만 하고 모자른 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끝내는 거 50분에 끝내요. 나도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정상적인 청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좀 임상의 입장을 생각하면 돼. 내가 진료실에 있고 우리나라 진료 환경이야. 3분 안에 막 판단을 해서 환자분을 막 내보내야 돼. 막 그런 경우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뭐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주면 더 편할 것 같기도 하잖아. 그러면 여기 경도, 중도, 중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좀 더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되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주파 쪽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귀가 좀 먹먹하고요. 고주파 떨어진 사람들은 또 귀에서 삐 하는 소리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도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그림 있는 게 되게 불편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하지 싶어도 실제로 진료를 볼 때는 이거 딱 보면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 그냥 개념은 그냥 각각의 헤르츠에서 그 역치값을 그냥 기입한 것 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게 대표적인 정상. 여기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도 보면 오른쪽은 정상인 거죠. 25dB 미만이니까. 근데 왼쪽은 두 줄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지? 싶은데 이제 잠깐 요 표기법을 좀 알긴 알아야 돼. 그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표기법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표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무조건 빨간색이고요. 왼쪽 귀는 무조건 파란색이고 오른쪽에서 기도청력 역치는 동그라미, 왼쪽에서 기도청력 역치는 X, 그리고 골도청력은 이렇게 꺽쇠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열려 있고 왼쪽은 왼쪽으로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개념만 알아요. 저기 우리가 청력 검사할 때 소리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청력이 나빠. 그리고 왼쪽은 정상이야.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소리를 줬을 때는 이 사람이 잘 못 들어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다가 골전도로 자극을 주면 그 뼈를 타고 반대로 넘어가서 왼쪽으로 들어요. 그래서 들었다고 생각하고 환자가 눌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오른쪽으로 듣지 못하도록 왼쪽을 검사할 때 점점 헷갈려지지? 검사를 할 때 오른쪽에다가 막 다른 소음 같은 거를 줘서 넘어가는 소리를 못 듣게 하거든요. 그런 걸 차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차폐는 기도청력 역치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굳이 여기서 선생님들이 뭐 차폐네 이거는 차폐를 안 했네 이런 거를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개념이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고 오른쪽 왼쪽만 구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요즘 청력 검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색깔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나오고 왼쪽은 파란색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데 이게 왜 이제 이런 그림이 생겼냐면 그 옛날에는 그 종이로 썼어요. 종이에다가 그 청력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용지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직접 검사를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색깔도 없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한 종이 하나에다가 다 써야 되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표기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약속이고 제가 막 되게 설령 문제를 낸다더라도 치사하게 막 이거 요렇게 그려놓고서 오른쪽인가요? 뭐 이런 걸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어. 그냥 빨간색은 오른쪽, 파란색은 왼쪽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충분하고요. 보통 위에 있는 선은 골도청력이고 아래에 있는 선이 기도청력이다. 이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물론 반대는 안 돼. 아래는 골도고 위는 기도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그 정도만 알면은 사실은 충분해요. 나머지 차폐니 뭐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혹시 이제 이비인후과 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 더 공부를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거까지만 하면 되겠다. 2분 볼까요? 2분 보면은 아까 앞에 분이거든요. 오른쪽은 정상이고 왼쪽을 이제 계산했어요. 계산했더니 왼쪽은 기도청력 평균이 45.8이래. 그리고 왼쪽 골도청력도 이제 위에 있는 선을 계산한 거죠. 위에 있는 건 골도청력이에요. 위에 골도청력을 계산했더니 32.5래. 그러면
전음성 난청일까?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혼합성 난청이라고 부르는데요. 혼합성 난청은 전음성 난청의 성분도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성분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도청력과 기도청력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좀 발생을 하면 뭐 대략 한 10에서 15dB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아 이거는 전음성 난청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아무리 청력이 좋아져봤자 위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 골도청력이 30이야. 골도청력조차도 25를 넘었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경도 난청이 이쪽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성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혼합성 난청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치 저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뭐 한 75세 막 이러시는데 중이염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 혼합성 난청이에요. 왜냐면은 중이염 때문에 청력이 이렇게 많이 나빠진 반면에 중이염 때문에 청력 자체가 나빠졌고, 근데 나이는 똑같이 먹었으니까 신경성 난청도 당연히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골도청력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혼합성 난청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음성 난청의 개념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개념이 있고, 두 가지가 조금 섞여 있는 상황일 때는 아 혼합성 난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거는 보면 골도청력이 11.67이잖아요. 25 안 넘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음성 난청이죠. 반대로 이분은 기도청력 되게 나쁘고 골도청력도 25를 넘으니까 골도청력도 어느 정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반영하는 거예요. 골도청력이 감각신경성 난청 여부를 반영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감각신경성 난청 성분도 있고, 그리고 전음성 난청 성분도 있고, 두 가지 성분이 다 있으니 혼합성 난청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이게 선이 이렇게 좀 잡히기는 하는데 차이가 거의 없죠. 이게 최소한 10대 11 정도 이상은 차이가 나야 돼요. 이건 10 미만으로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감각신경성 난청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딱 보면 알죠. 수술에 환자가 왔는데 청력검사 했어. 근데 이런 모양이야. 그럼 이분은 뭔가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중이염 있나?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보고요. 이런 경우 아니고 그냥 이런 모양이면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보청기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료를 볼 때 그냥 이거 모양만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가 나타났는데 뭐 약 먹고 그럴 필요 없죠. 이거는 오히려 CT를 찍어서 어디 문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볼까? 이거 이 사람. 이거 오늘의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뒤에 요거. 약간 이상하죠, 뭔가. 이거 전음성 난청일까, 감각신경성 난청일까, 혼합성 난청일까? 혼합성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저기 이거 완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청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 여기 잘 보면 조그맣게 화살표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끝에 여기 보면 끝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청력 검사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5Hz는 청력 검사 기계가 기도 청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80이야. 그리고 250Hz는 이제 그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100dB이고, 근데 이분은 검사했던 기도 청력 모든 거에서 다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바깥쪽 어딘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화살표를 붙이고요. 골도 청력은 측정 범위가 훨씬 좁아요. 아까 왜 그 린네 테스트 할 때 그런 원리처럼 예민한 게 좀 떨어져서 골도 청력은 아무리 소리를 줘도 요 소리밖에 못 줘요. 여기 나와 있는 한 60, 70, 80, 뭐 이 정도, 60, 70 이 정도밖에 소리를 못 주거든요. 그래서 골도 청력은 여기까지밖에 측정을 못 하는데 여기서 다 반응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쯤 어딘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농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 혼합선 난청 아니고요. 그냥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완전히 못 듣는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어디서라도 다른 데서가 뭐가 됐든지 간에 청력검사 결과를 어디선가 우연히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환자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거면은 그냥 전혀 못 듣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는 선을 좀 이어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손을. 이거는 그냥 전혀 들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시고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까먹거든요. 그래서 전공 1년차 들어오면은 1년차 앉혀놓고 이제 이거 시키는 거야. 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전음성이야 혼합성이야 감각신경 난청이야 뭐야 이러면은 아니 전음성이야 감각신경성 난청이야 그러면은 전음성이다 그러면 이제 전음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합성 이러면은 이제 옛날에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대 치고 이제 많이 놀려요. 이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이런 그래프고요. 그 뒤에 이거 트럼청력 검사, 기도청력, 골도청력 이 얘기는 선생님들이 직접 아실 필요는 없기는 한데요.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고만 있으세요. 혹시 이거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 자료 뒀다가 또 너 언젠가 또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골도청력은 이것만 이렇게 골전도 진동기를 여기 유형돌기 여기 단단한 쪽에다가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극음의 강도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이거 혼합성 난청이 아니에요. 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요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차피 내용이 훨씬 적어서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요.